한국의 살인사건 76번째 사건입니다. 곡성 낚시터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이거 근데 또 곡성 얘기하면 안 돼. 다시 갈겠습니다. 아 근데 다시 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나와 있는 건 곡성 낚시터 살인 사건. 그런데 이제 김용만 등 살인 사건 이렇게 바꿔야겠죠. 네, 이게 근데 어쨌든 이름이 막 공개된 이름이 그 아니어서 영화 곡성까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곡성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나 군대 생활할 때 곡성 가봤거든요. 네. 곡성 정말 살기 좋고 경치 좋고 그런 동네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무엇보다도 제일 좋아하는 건 저수지가 많다는 거. 낚시터. 그럼 교수님이 주말마다 낚시터 가세요. 그래서 진짜 낚시터에서 해 떠오르는 장면, 안개 있는 장면. 물안개 끼는 거. 네,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이 주말에 이제 낚시터를 가셨구나. 저희는 알 수 있거든요. 곡성에 그렇게 저수지도 좋은 데 많고요. 살기 좋고 사람들 좋고 음식 맛있고. 맨날 나만 이상한 사람들.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일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는 곡성 낚시터 살인 사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범인 이놈들이 맞아요. 잡힌 게 김용만 등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만 등 이명 살인 사건 뭐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붙이는 거죠. 그렇게 네. 나와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고요. 그리고 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을 찾아봐서 알겠지만 인터넷상에 나오는 건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냥 네. 개괄적인 거고 오늘 제가 오늘 방송 우리가 드릴 거는 수사 전 과정을 낱낱이 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사에서는 쉽게 자백을 받아내고 또 쉽게 이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도주했던 이제 김용만을 잡게 되는 과정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간략하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던 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자백을 받아내기 전까지의 수사 과정.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심하게 해놓고 증거를 하나하나씩 확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거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한번 촘촘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생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구독자 늘려주세요. 아니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여태까지 방송 거의 1년 가까이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 PD님들이 다 웃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 뭐 PD님들 사주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얼핏 제가 이제 뭔 얘기하다가 뭐 구독자가 21만 6천 명이 현재까지 21만 6천 정도 되면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웃는데 그 괜찮겠다는 의미 속에는 구독자 많이 늘으니까 이것도 좀 된다. 속된 말로 돈도 좀 되고 니네 너 아주 괜찮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혜택 못 받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광고가 안 붙잖아요.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거 한 17편 20편 가까이 구글 자체에서 광고 준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체 광고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늘려주는 거 감사한데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를 하나 해요. 금요일 날 대한민국 살인사건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 15만, 20만 구독한 걸로 나오는데 좋아요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2,000개 미만이라는 거예요. 20만이 봤는데 2,000개 미만이면 그 방송 보고 도대체 좋지가 않다는 뜻이잖아요. 좋아요 안 눌러주는 거는 나름대로 저 자료 준비하고 열심히 해오는데 좀 들어오면서 보시고라도 보시고 이 새끼도 오늘 재수없어 그러면 안 눌러도 좋은데 보시고 나서 이거 괜찮네 생각되면 소급해서 좋아요라도 좀 눌러줘서
한 20만 명 그 구독자가 봤으면 적어도 한 2만 내지 3만은 좋아요가 좀 찍혀야 되잖아요. 사람이 방송하면서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 솔직히 얘기해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뭐 광고도 하나도 안 붙지. 좋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혈압이 빡 뻗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저 이거 방송하면서 윤이나 나나 무슨 이거 돈 벌어갖고 그 호화호식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좀 이거 좀 헤아려 주시고 아우 새삼 느끼는데요. 오늘도 그 젓갈 그 광고 했는데 강화도 그 또또 청년 또또 젓갈 네 오늘 광고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했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그 광고 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힘으로 지금 우리 프로가 이건 연명한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무슨 뭐 우리한테 돈 달라 소리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라도 팍팍 좀 눌러주면 사람이 힘날 것 같아서 제가 좀 요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교수님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시는데 저만 웃으니까 맨날 욕 먹잖아요. 네, 진짜 교수님 정말 그 아까 들어오시면서 되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그놈 만나고 화났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나 오늘 그 생각 안 해보고 있다가 오늘 그 느꼈다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더라고. 다 찾아보니까. 교수님 저 진정 좀 할게요. 네, 진정해요. 예. 아우. 화가 나더라고 오늘. 예. 교수님은 화가 막 나시는데 나는 어떡하지? 교수님 보면서 왜 남이 화났을 때 내가 저 화난 걸 보고 웃지 내가 아니 저만 웃은 게 아니라 피디는데 내가 블랙 코미디 한 건 아닌데. 네. 진짜 예. 네, 그 가겠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네, 좀 가라앉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그래도 꽤 오래 꽤 최신 거죠. 네, 얼마 안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일어났던 예, 사건인데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은 3월 30일 날 일어났지만 신고가 들어온 건 한참 됐죠. 네, 4월 7일 날 15시 28분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첫 신고가 된 건 아니고요. 협조 요청이 들어왔던 건데요. 광주 동부서의 112 종합 상황실로 공조 요청이 들어왔던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아마 각각 들어왔어요. 네. 2명의 여성이 실종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성 한 분은 김 씨예요. 네. 또 다른 여성 한 분은 허 씨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 씨, 허 씨 이 여성 두 분은 뭐 나이 차이는 한 서너 살 차이 나요. 그런데도 뭐 둘이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네.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김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고 네. 허 씨 같은 경우는 천안 서부인가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각 이렇게- 경찰서가 달라요. 왜? 주소지가 달라서. 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예. 때 김 씨 그 분의 실종 사건은 동생이 예, 신고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동생이 부산에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쵸. 이제 부산 이게 어느 경찰서인지는 지금 확인 못했는데. 네. 그 다음에 허 씨 같은 경우는 그 지인이 신고했어요. 네. 동생이 아니고 지인인데 천안 서부에 갔네요. 네, 이것도 나중에 왜 이 지인이 신고하게 됐는지 예, 또 예.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부산에서 실종됐다 신고 들어오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천안에서 예. 신고가 들어왔는데 둘 다 보다 보니까 광주에서 이제 마지막 그렇죠. 행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동부서관 내에서 두 사람 행적이 뜨니까 휴대폰 같은 게 뜨니까 부산에 있는 경찰서, 천안에 있는 경찰서에서 광주 동부서로 협조 요청, 공조 이제 수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건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만나러 간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굴 만나러 갔냐고 하면 김용만을 만나러 갔는데요. 네. 36살이래요. 남성이 네, 근데 주변에 그냥 얘기했대요 지인들한테 이 아까 강 씨랑 아니 김 씨랑 그다음에 허 허 씨. 씨가 같이 잘 이렇게 다닌다고 했잖아. 그 주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나 이제 김 씨 만나러 갔다. 김용만 만나러 갔는데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 돈 받으러 간다.
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인 거는 동생 신고건 지인 신고건 좌우지간 김용만을 만나러 광주로 간다. 이거는 맞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다. 네. 이것까지는 공통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아까 그 부산에 있는 동생이 그 신고했다고 그러는 김 씨 있잖아요. 네. 근데 김 씨는 주소지는 어디로 돼 있냐면 광주 동구 수기동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 동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김 씨가 그러면 자기 주소지로 갔나? 그리고 수기동으로 갔겠죠. 네. 수기동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오피스텔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휴대폰 판매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닌 거죠. 아닌 대로 그냥 그 아마 주소를 주민등록으로 이전해 놨던 모양이에요. 네. 두 사람이 그러면 행적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만나가기로 했던 그 김용만을 찾으러 가보자라고 해서 김용만을 확인하러 갑니다. 이거는 이제 강력팀이 붙을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이 공교롭게 똑같이 나갔고 똑같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갔고 똑같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시간이 한 달 아니 한 7일 8일 됐잖아요. 3월 네, 30일 네. 이후니까 7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만나기로 했던 김용만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팀이 붙었어요. 강력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김용만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사전 청취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김 씨의 그러니까 김 씨 신고자죠. 네, 신고자. 네. 실종되었던 김 씨 여성의 그 동생에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김용만에게 돈을 받으러 광주에 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나 연락이 안 되면 나 찾아줘라. 이게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나 꼭 찾아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동생도 이렇게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그 실종된 김 씨의 동생. 네. 그 동생한테 이제 강력팀이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누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한 거죠. 내가 허 씨하고 그러니까 그 허 씨하고 같이 동생이라고 그랬겠죠. 김 씨 입장에서는 허 씨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그 허 누구하고 김용만이한테 광주에 있는 김용만이한테 돈 받으러 간다. 둘이 그 광주 가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연락이 안 되면 나 꼭 찾아야 돼. 이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 거예요. 김 씨가. 그러고 광주에 내려가갖고 이틀째 되는 날이 30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근데 남자 셋하고 나하고 그 허 씨하고 5명이 낚시 왔는데 야,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 그러고는 그 통화만 하고 끊겼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일 정도 지나서 4월 6일 날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누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도 제가 볼 때는 좀 감이 좀 더딘 분이에요. 30일 날 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남자 셋하고 여자 둘 우리 둘하고 낚시터를 가는데 깜깜하고 어둡고 무섭다 그러고 전화 짧게 하고 끊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누나한테 수시로 전화해 봤어야 되잖아. 근데 한 7일 정도까지 그냥 그 신경 안 썼나 봐요. 동생도. 그러다가 4월 6일 날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누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용만이한테 전화를 했겠죠 또. 김용만이 동생도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김용만이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교수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동생도 김용만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심한 모양이다. 네, 이게 뭐 큰일 있겠어라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동생도 김용만이라 알고 있으니까 김용만이 만나러 갔고 누나들이 김용만이 만나러 갔으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한 일주일 신경 안 썼다가 4월 한 6일 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누나 계속 연락 안 되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 한번 했는데 안 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김용만이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고요. 네. 그랬더니 김용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30일 날 같이 저녁 먹고 낚시 간 거 갔다가, 맞네. 광주 사는 다른 지인 또 만난다고 해서 나 거기까지 바래다 줬다. 그리고 문자 보냈는데 그러고 나도 연락이 안 온다. 누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하고도 지금 통화가 안 된다. 김용만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김유희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봐도 이거 김용만이 의심 가죠. 네. 일단은 이거 의심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사를 할 때 아시겠지만 교수님 마지막 접촉자에 대해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네, 그리고 신고자도 사실 어떤 혐의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혐의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참고인으로서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내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디다 데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범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상 김용만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고 확인 또 그때 해볼 때 채권 채무 관계도 있는 걸로 그렇죠. 드러나니까 이거 김용만이가 이상한 놈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요, 낚시터요. 그러니까 낚시터 또 어두운 밤에 김용만 외에 남자가 2명이나 더 있었다는 얘기잖아. 5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찰이 이때 찜찜했을 거예요. 저 신고자 김 씨 남동생한테 전화 확인하고 나서 찜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만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겠지. 네. 예, 그 신고자한테 그 전화 받아갖고 김용만이한테 전화해서 이제 경찰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아니 30일 날 저녁에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있었냐. 그리고 거기에 남자 3명이 같이 갔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 3명이 누구냐라고 뭐 자세하게 얘기를 물어봤겠죠. 그때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동생 했던 얘기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동네 후배 그 유 씨하고 박 씨. 류 씨하고 박 씨를 포함해서 5명이 낚시를 갔다. 그리고 이 지명이 나옵니다. 첨단 기술원. 네, 그 근처에 지인 만난다고 해서 내려다 준 게 마지막 우리가 만난 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만이가 얘기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네. 3월 30일 날 광주에 놀러 온 그 김 씨 여성하고 허 씨 여성하고 밥을 먹고 내 동네 후배인 그 류 씨, 그 다음에 박 씨, 예, 그 다음 본인 이렇게 5명이 낚시를 갔다가 첨단 기술원 근처에 내려준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다. 나도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럼 경찰이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딱 듣고 이건 이상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러면 좀 출석 좀 해달라, 경찰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구를 했겠죠. 근데 바로 출석은 안 했어요. 이 김용만이가. 네, 바빠서 지금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같이 갔던 류 씨랑 박 씨. 또 박 씨랑 같이 후배들 데리고 포함해서 내가 경찰서에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미룬 거죠, 시간을. 근데 이제 아마 경찰서로 약속을 잡은 건 아니고요. 경찰이 광주시 남구 광장동에 있는 커피숍으로 날짜를 정하고 잡았나 봐요. 근데 저는 교수님 이것도 경찰서로 부른 게 아니라 잘한 거예요. 커피숍으로 불렀다라는 거는 잘한 거예요. 일단 그 경찰서로 부르게 되면 내가 의심받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이거부터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짝 의심을 하게 되고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방어막. 증거인멸이라든지 입을 맞추는 과정들을 되게 촘촘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네, 한 거예요. 의심을 심하게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김용만을 만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연락 두절, 지금 현재 전화도 안 받아. 이건 분명히 김용만이가 뭐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네, 김용만이한테 먼저 전화 한번 득 걸어놓고 그 김용만이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준 거예요. 근데 아유 좀 그래도 직접 만나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진짜 귀찮아 죽겠네. 실종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김용만이를 하나도 의심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저 광장동에 있는 어디 살아요? 뭐 어디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나도 그 근처 갈 때 있는데 그 광장동에 있는 어디 커피숍에서 우리 시간 정해서 만납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만이도 경찰이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나 마지막 만났던 사람 찾느라고 이 새끼들이 급급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오세요라고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이게 느슨하게 내 언제 시간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했겠죠. 시간 언제 돼요? 그러면 그
그 근처 저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아, 지금 실종자 들어왔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의심은 강하게 하고 있으면서. 근데 수사팀들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가라는 일단 사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3명 다 광주 거주하는 사람 맞아요. 이것들 직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전과조회 제일 먼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김 씨하고 김용만하고 네. 김용만하고 박씨. 박씨 같은 경우는 강도상해 폭행 뭐 이런 게 5, 6건 있어요, 전과가. 그다음에 류 씨 같은 경우도 한 2건 정도 사기 전과가 있고. 그러니까 요것들 정상은 아니다. 이거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전과 조회를 한다라는 건요.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 정보도 있지만 어떻게 그 수사라든지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지 전과가 있고 없고 즉 경찰 조사를 받아봤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접근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성향도 파악하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뭐 사람들 어떤 일부분들은 이렇게 수사하는 단계부터 전과 조회하면 되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사에 진짜 꼭 필요한 그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근거 안 남기고 전과조회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명백히 내가 전과조회라면 김복준 내 이름 내 이름 치고 내 주민등록번호 거기다 찍고 그다음에 전과조회 뽑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찰에서는 김복준이가 누구, 김윤희, 박동민이 전과조회 했는지 다 알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초경에 어느 컴퓨터로 두들겨서 알아봤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회했다 그러면 꼼짝 말아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자문 들어오거나 교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뭐 좀 알아봐 달라고 빼줄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전과조회나 개인정보는요. 과거에는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진짜 기록이 다 남아요. 그리고 조회한 사람이 아예 딱 나와요. 그리고 또 그 팀장이나 그 사인이 없으면 해주지도 않아요.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승인이 없으면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사 지원 팀장이 아마 내가 알기에는 1차 관리자. 네. 그래서 거기서 사인하고 과장이 도장 찍어줘야 돼요. 내가 수사과장 할 때 전과조회 의뢰서 쭉 올라오잖아요. 전산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쭉 나오면 내가 그거 사인해줬거든요. 결제해주면 그 결제 서류가 돼야지 그때부터 전산실에 있는 아이들이 전과조회 뽑아줘요. 그리고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네. 무슨 사기 사건 번호 몇 번, 맞아요. 피사건. 네. 뭐 이거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주진 않는다는 거 좀 알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실종 사건 수사 뭐 이런 식으로 그 결제를 받아가지고 전과조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과조회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경찰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의심하기 시작했겠죠. 의혹을 느꼈겠죠. 이거 정상적이 아닌 놈들 3명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용의자들도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그렇죠. 또 한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 당했는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일단 광주가 아니라 각각 신고가 들어온 데서 일단 그렇죠. 협조 요청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수사를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지금 이 광주에서도 하고 이 3개 경찰서가 다 공주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실종된 사람들 현재까지 실종이죠. 네. 그 사람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더니 허 씨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김용만이한테 7천만 원을 빌려준 게 나와요. 여러 번 왔다 갔다 입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허모 씨 여성이 김용만이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내준 돈, 입금한 돈이 그 거래 내역에 7천만 원이에요. 합치니까 7천만 원까지. 예.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가 김용만과 허 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 심증 더 가죠 이거. 돈 받으러 갔다고 했고 채권 관계 확인됐고. 네. 그렇다면 뭐 자백을 받았든 아니면 허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사전 조사는 다 끝났고 드디어 김용만과 또 이 류 씨와 박 씨를 만나는 그 커피숍에 가다당 그 시간이 됐습니다. 4월 7일 날 오후 7시 45분경에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때 이제 그 강력팀이 나갔죠. 강력팀 그다음에 이제 김용만이 류, 박 요 놈들 다 온 거죠. 네. 와서 광주에는 이 사람들이 3월 29일 날 왔대요. 그렇죠. 실종자들이. 네, 실종자들. 그리고 3월 29일 날 왔고 실종 당일 날 3월 30일 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월 29일 날에 너네들은 어떻게 만났냐? 3월 30일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이들하고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쭉 어떤 물어보는 관계에 거예요.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김용만이를 이제 상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만이가 대답하는 겁니다. 네, 2년 전에 대부 중기업 할 때 이 실종자들 알게 됐다. 그래서 김 씨한테는 내가 대출도 받게 해주고 그것도 수수료 받기도 해서 친해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까지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허 씨는 항상 김 씨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친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김 씨하고 그 여성 김 씨, 네. 실종자 김 씨하고 김용만이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됐대요. 네. 그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잘 안 돼 갖고 7천만 원의 그 채무가 생겼다. 근데 사실은요 이때 이거 이제 거짓말인 거 나와요. 경찰은 미리 알고는 있었어요. 이 김 씨하고 허 씨가 김용만이가 중국에다가 대포폰 사업한다고 투자했다고 그 거짓말하면서 돈을 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김 씨하고 허 씨 이 여성이 중국 갔다 왔어요. 실제로 진짜 그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려고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국에 투자한 게 거짓말인 거 알고 이 두 여성은 광주로 김용만이 추궁하러 내려갔던 거거든요. 너 사업 진짜 이거 실제 하는 거 아니니까. 거짓말하고 있냐고 왜 중국에 투자했다고 거짓말하냐고 이게 따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금 빨리 달라라는 취지에서 간 거였고 이미 수사진들은 그걸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김용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하다가 잘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채무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 김 씨라는 여성하고 허 씨라는 여성이 광주에 와서 만난 거다. 그리고 채무 얘기는 뭐 얘기 서로 잘 풀렸다. 그 여건이 좀 나아지는 대로 내가 갚기로 하고 정리됐다. 그리고 나서는 그날 29일 날 늦은 저녁에 광주 왔기 때문에 가볍게 대화하고 그날은 광산구 쪽에 있는 숙소를 잡아서 두 사람 재웠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낚시 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배 씨하고 그러니까 류 씨하고 박 씨는 또 왜 헤어졌냐라고 했더니 걔네들하고는 또 사업 관련 미팅이 있다 보니까 또 따로따로 만나기 그래서 그냥 맞아. 같이 합쳐서 맞아요.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낚시 같이 간 거다. 그냥 내친 김에. 그래 낚시를 갔는데 자리가 안 좋더라. 자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헤매다가 그 실종자 그 2명 그 허 씨가 아유 너무 늦고 나 다른 사람하고 약속 있어. 그 첨단 기술원 근처에서 좀 내려줘. 그래서 거기다 내려준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용만의 진술은 사실 일관된 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진들은 요놈 만만치 않겠네. 이거 섣불리 자극받으려고 했다간 큰일이겠다. 뭔가 그렇죠. 증거를 되게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나서 뭐 소위 말하면 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쭉 그렇게 뭐 첨단 그 기술원인데 내려줬다 뭐 낚시 갔다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이동한 장소 쭉 우리하고 동행하면서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승낙까지 해요. 그리고 3월 30일 날 이제 얘 얘기는 3월 30일 날 19시경에 이제 낚시하기로 했다는 얘기 듣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렌터카를 되게 장기 대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 도구 싣고 그 실장자들하고 만나서 근데 3월 30일 날 오후 7시경이면 어두울까요? 어둡나? 이게 4월 달이니까 딱 지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막 어두워지기보다는 어두워지려는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장기 렌터한 그 렌터카에다가 이제 5명 태웠다는 거 7시경에 3월 30일 날 그리고 낚시도구 싣고 이제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이제 그 방송저수지에 낚시하기로 했다는 방송. 네, 방송저수지입니다. 뭐 방송할 때 하는 방송저수지에 낚시를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쭉 가다가 김 씨가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무슨 정육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했는데 김용만이 지는 술 안 먹었고 운전하니까 네. 또 허 씨도 그날따라 안 마셨다. 허 씨가 잘 마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수지로 가서 도착한 게
광주에서 곡성까지니까 1시간 남짓 좀 더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착한 게 밤 10시경에 방송 저수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또 그 김 씨가 약속이 있어서 태워다 달라 그랬다라는 게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10시 넘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동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동선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얘들 얘기는 그거예요. 7시에 그 29일 날 와서 그날은 저 숙소 잡아서 재우고 30일 날 밤 7시에 만나서 밥 먹고 낚시하러 갔고 저수지에 도착한 거는 10시 밤 10시다. 그래서 낚시자리를 물색을 하다가 그 물색할 때는 그 피해자들 실종자 2명은 차 안에 있고 지들 셋이 나와서 휴대폰 프레시 키면서 그 낚시자리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낚시하러 갈 때 후레쉬 안 갖고 오십니까? 가져가죠. 랜턴 같은 거. 네, 근데 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찾았대요. 그 낚시자리 찾느라고 그 저수지 깜깜한 데가 저수지 가면요 밤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암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뭐 밥 먹느라고 늦었다 사실은 7시경에 출발해서 갔으면 뭐 8시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밥을 먹는 바람에 도착한 게 10시다. 그래서 깜깜해서 휴대폰 프레시 켜고 저 낚시할 자리 찾다가 아이고 이건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아서 어두워서 포기하고 광주로 차를 돌렸더니 이 허 씨가 밤 11시쯤 됐는데 약속 있다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광산구에 있는 첨단과학 기술원관 앞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을 내려준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인들은 그럼 어디를 다시 가냐? 그 다음에 니네 어디 갔냐 이제 물어봤겠지. 우리 낚시 하려고 했는데 낚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목포로 가기로 했다. 바다 낚시하러 이제.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그냥 차라리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다.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귀가했다. 그러니까 목포 쪽으로 간 건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광산구 첨단과학기술원 앞에다가 허 씨하고 김 씨를 내려주고 지들은 그 낚시 못한 게 이왕 하려고 했는데 민물 낚시 어두워서 저수지에서 못 하겠으니까 목포에 가서 저 바다 낚시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그 근처로 가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진짜 낚시 잘 모르거든요. 아침에 낚시하려고 그랬더니 바다 낚시. 근데 민물 낚시하다가 바다 낚시 해요? 뭐 할 수 있죠. 도구 같은 것도 그럼 따로따로.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닐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민물 낚시는 채비가 여러 가지 있어야 돼요. 뭐 찌에서부터 다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바다 낚시는 아무래도 뭐 바다 낚시도 장비 많이 갖추려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닐 몇 개 아니면 배를 빌리면 배 선상에 그 닐 같은 거 공급을 해주니까 뭐 그건 이해가 가요. 여튼 목포 쪽으로 가가지고. 그날은 밤이 늦었잖아요. 11시에 그 광주에 내려주고 목포까지 갔으면 엄청 늦었을 거 아니에요. 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못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다 낚시하려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늦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아침에 너무 늦어서 낚시도 포기했다. 바다 낚시도. 그리고 귀가를 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김 씨한테 전화했더니 피해자 김 씨, 실종자 김 씨한테 그때부터 전화 안 받았다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동생이 아니라 이게 바로 김용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랑 어쨌든 계속 만났던 사람인 거고 막 계속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어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생이 전화가 올 때까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아마 믿지도 않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 들어주면서 그러면 니네가 낚시하러 갔던 데가 방송저수지라는 얘기지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방송저수지란 말이지. 그래 이제 경찰이 몰래 가가지고 방송저수지를 탐사를 해요. 네. 그 동일 시간대가 밤 11시잖아요. 네. 그 시간대에 가야 되는 같은 조건일 때. 네. 밤에 저수지로. 그러니까 현장에는 진짜 사건 발생 그 즈음에서 가거든요. 당연히 그 시간대 가는 네, 거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동선과 뭐 보이는 선들, 그리고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간대에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 정말 너무 껌껌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주변이 완전히 암흑이라서 살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깜깜한 데 왔었다.
방송조수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은 했겠죠. 근데 그 보통 저는 진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낚시터 가더라도 혼자 무리들이 그렇게 깜깜한 데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아니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깜깜한 데 가가지고 그때부터 낚시자리 찾고 낚싯대 피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아마 낮에 가가지고 미리 펴놓고 이제 밤이 돼서 깜깜해지면 그 저 찝을 보면서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들 얘기는 좀 이제 못 찾아서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낚시자리 못 찾고 너무 껌껌해서 에이 그냥 낚시 못 하겠다고 광주로 돌아왔는데 내려달라는 데가 첨단기술교육원인데라 거기 내려주고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바다 낚시라도 하자고 그 길로 바로 목포로 갔고 목포에서 한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낚시 가려고 그랬는데 바다 낚시 가려고 그랬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아이 그것도 나 바다 낚시도 못하는 바람에 광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방송조수지는 반드시 가봐야죠. 네. 그다음에 밤 11시, 10시에서 11시경이니까 그들이 갔었던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거기를 가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경찰은 뒤로는 슬쩍 그렇게 방송조수지에 동일한 시간대에 갔는데 정말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살펴볼 수가 없을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질문 또 합니다. 걔들이 렌터카 샀잖아요, 렌터카. 네. 야, 렌터카에 GPS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렌터카에 GPS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김용만이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몰라? 다 있지. 네. 하여튼 거기까지 김용만이한테 진술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화날 때 방송조수지로 또 가는 거예요, 경찰이. 네.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4월 7일 날이에요. 그래서 낮에를 봤더니 네. 낚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낚시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닌 거예요. 뚝의 경사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급격하면 어디에 앉아서 낚시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낚시에 흔적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방송조수지는 누가 봐도 낚시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송조수지로 밤낚시 갔다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왜 방송 저수지 얘기를 꺼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는 거고요. 또 그 천안하고 아까 천안 서부서 서부서하고 공조를 구축해서 전담팀을 편성을 이때부터 이제 여기 네. 방송저수지라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누구라도 낚시한 흔적도 없다는 얘기는 거기는 낚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이들이 갔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갔을까? 그러니까 이건 조사해 봐야겠다. 이건 이때부터 이제 의심이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4월 8일 날 방송조수지 그 낮에 답사 한번 하고 그 다음 날 천안 서부서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전담팀을 만들어요. 전담팀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천안 서부에도 팀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 광주 동부하고 이제 그 한 팀이 된 거예요. 서로 공조하는 거죠. 그래서 실종자들의 통화 내역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 내역 조사한다는 거는 최종 기지국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 네. 그래서 이거 비밀리에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밝히면은 이 사람들이 대비를 할 거고 또 말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증거도 없앨 수 있고. 네. 그럼 자기네들이 말했던 내용에서 만약에 실제가 틀린 내용에 우리가 착각을 했다라든지 그렇지. 뒤집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는 거는 절대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역 그 최종 기지국 위치 확인을 딱 해봤더니 실종된 김 씨 같은 경우는 3월 30일 날 저녁 8시 56분에 휴대폰이 꺼졌어요. 네. 전원이 오프됐어요. 그 다음에 허 씨 같은 경우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늦게 해요. 4월 2일 날 낮 12시 19분에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오프됐어요. 근데 전원이 사람이 끈 오프는 김 씨고 네. 허 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오프가 된 거예요. 그 구분이 돼요, 이거.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휴대폰이 다 오프된 장소는 곡성 석곡면 기지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방송저수지 그 인근은 맞는 거예요. 인근은 맞는데 여기 근처로 갔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없었잖아요. 석곡면 얘기는 얘들이 안 했죠. 네. 석곡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곡성 석곡리 기지국에서 여하튼 휴대폰이 전부 오프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용만이가 그날 밤 11시에 광산구 첨단과학기술원에 앞에 내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휴대폰 위치도 거기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여성들 그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부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석공리를 만약에 갔다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석공리 얘기도 저 김영만이가 안 했고. 네. 그러니까 다 의심스럽게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20시 56분에 갔었던 꺼졌었던 김 씨 거. 네, 석공리를 한번 이제 갔어요. 네, 갔습니다. 방송 저수지가 아니고 석공리에 간 거고. 네. 하 씨도 석공리에서 그 한 이틀 정도 머문 걸로 돼 있잖아요. 4월 2일 날 꺼졌으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우리는 딱 봤을 때 시신이 그렇죠. 유기된 장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신 유기된 장소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석공리 기지국 반경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석공리 기지국이기 때문에 시골은 또 넓어요. 반경이. 진짜 넓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대도시는 반원거리면 50m 이렇게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길으면 10km, 20km 막 이렇게 돼요. 기지국을 많이 안 세워놔서. 그래서 석공리 기지국 반경을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낚시터가 하나 더 나와요. 낚시 얘기는 분명히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거 하나 어떤 낚시터가 하나 나와요. 이름이 반구정 낚시터라고 네. 하더라고요. 반구정 낚시터, 반구정. 네, 이게 방송 저수지하고 또 이게 반구정 저수지가 또 있는데 거기에 네. 있는 낚시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저수지는 석공리가 아닌 거예요. 네, 이 반구정 낚시터가 석공리. 석공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수지가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차로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진입로를 써요. 아, 시골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 가지고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면 방송 저수지, 우회전하면 반구정 저수지예요. 그런데 우회전한 반구정 저수지 기지국이 석공리 기지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반구정도 이제 용의 장소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곳도 석공리 기지국이고 석공리 기지국에 포함된 저수지라면 반구정 저수지 하나 있고 낚시 갔다 오니까 또 낚시터를 따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CCTV를 쭉 찾아보는데 거기 CCTV가 시골길은 거의 없기 때문에 CCTV 수사는 실패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이때부터 좀 답답해지는 거죠 경찰은. 뭔가 확실한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들락말락하는 네, 거죠. 한데 이게 뭐가 확 집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지국 수사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 위치 확인하는 것까지만 이제 쓴 거예요. 네, 그렇다면 렌터카에 아직 GPS가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렌터카 봐야죠. 그렇다면 렌터카의 GPS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봤더니 근데 이게 다 렌터카를 얘네들이래. 그 김용만 일행들이 아직까지도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년. 네. 근데 우리가 가서 사실 뭐 피의자면 압수수색을 하겠는데 지금 참고인 전혀 아니죠.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렌터카 GPS를 확인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한테 뺏어갖고 GPS 확인하는 순간 얘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로 가가지고 렌터카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렌터카 업체 찾아갔더니 반년 전에 얘들이 렌터카를 빌려가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고 반납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 그럼 컴퓨터는 GPS가 연결돼가지고 그 차가 운행하는 데를 나와요. 네.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위치가 기록된다고 그래요. 30분 단위로 GPS가 30분 단위로 한다면 이게 정확하게 또 확실히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더라도 30분 단위가 아마 최소 거리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GPS를 렌터카에서는 30분으로 설정하는 데도 있고 1시간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얘 거는 아마 30분 단위로 그 GPS가 동선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30분 단위면 범행 입증하기는 사실 어렵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GPS를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제 감식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네. 혹시 납치해가지고 살해했다면 차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갖고 얘들이 렌트해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그거를 경찰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검사하면 그 순간 빠그라질 수도 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그 차를 확보해가지고 감식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것도 수사를 되게 잘했던 것 잘한 같은데 거예요. 업체 사장님한테 이 차 꼭 필요하다. 근데 잘 설득했어요. 조용히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입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이 연체료가
이 새끼들이 돈을 제때 안 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해서 업체 사장이 이 김용만 일행한테 전화를 한 거죠. 당장 입고 하라고. 지금 연체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입고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압류라도 들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이제 이놈들이 차 입고 했어요. 네. 가지고 와서 이제 감식을 실시했는데 내가 봐도 뻔하지. 세차를 얼마나 자세히 했겠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세차를 3번 이상 반복했대요. 네, 3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식하면 나오거든요. 감식에서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트렁크죠. 트렁크 보조 타이어 밑에서 나왔어요. 네. 그 그러니까 보조 트렁크가 있고 뒤 트렁크 열으면 저 바닥에 저 보조 타이어 있잖아요. 그 밑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이 채취가 된 겁니다. 이게 경찰에서 실시하는 감식입니다. 네. 정말 미세한 혈흔까지도 다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그 혈흔에서 뭔가 피해자의 혈흔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렇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또 경찰 입장에서는 이 혈흔이 또 DNA가 확보가 될 때까지 이들을 또 누를 수는 없죠. 네, 너네들 잡아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 의뢰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가족들 실종된 사람들의 혈흔은 구할 수 없으니까 혈액은 그들하고 DNA가 같은 가족의 DNA를 천안하고 부산 쪽에서 공수받아가지고 트렁크에서 발견한 혈흔하고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DNA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 시간이 꽤 걸려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이 한 일이 뭐냐면 GPS 확보했잖아요. 네. 30분 단위로 이동 동선을 답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움직인 걸 그대로 GPS에서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석곡면 그 봉전리 반구정 낚시터. 아까 얘기했던 그 반구정 낚시터. 예, 거기 나와요. 네. 그다음에 광산구 본량동이라는 데도 나와요. 네. 그다음에 광주 서구 치평동 24시 세차장 이런 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그 아까 그 김용만 일행이 얘기했던 장소에 하나도 안 동선 얘기할 나왔나요? 때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네. 방구정 낚시터 얘기한 적 없고 광산시 본량동이라는 데 얘기 안 했고 세차장 치평동 세차장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요 GPS 동선에 당일날 요게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아마 거의 이때 경찰들 확신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머문 시간을 봤을 때인데 예, 머문 시간 확인해 봤어요. 그 방구정 낚시터에서는 2시간 머물었고요. 꽤 많이 머물렀어요. 여기가 범행 현장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본량동에서 2시간. 요건 시체 유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차장에서 4시간 얼마나 꼼꼼하게 세차했으면. 그리고 3번 이상을 씻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죄 현장, 유기 장소, 증거인멸을 위해서 세차한 장소 뭐 이렇게 등등으로 한 3군데를 경찰은 봤던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 장소는 김용만 등이 얘기하지 않은 장소죠. 자기네들의 범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장소겠죠. 네. 근데 교수님 24시간, 4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세차한 거죠? 그렇죠. 엄청 열심히. 세차를 4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 차량 판독 AVNI. AVNI 이거 또 해보고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6군데 확인하고 뭐 통과 사실 같은 것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뭐 도출한 게 없나 봐요. 네. 그때 하여튼 얘들은 일부러 속아주는 척하면서 걔들 얘기는 다 그래 맞지?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고인인데 뭐 그러니까 피의자처럼 용의자처럼 대하지 않고 계속 참고인처럼 그래서 어떻게 갔는데 또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그랬구나. 그때 더 기억나는 거 없어? 뭐 상세히 얘기해봐. 이러면 단서가 우리밖에 없구나. 아직 결정적 증거가 뭐가 없구나. 파악하지 못했구나. 안심을 하게 되고 자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만한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속아준 게 뭐냐면 방송조수지는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경찰이 볼 때는 네. 얘들은 방송조수지 갔다고 그랬는데 거긴 낚시하는 자리도 아니고 간 적도 없어. 갔다면 아까 방구정 낚시터 갔단 말이야. 그거는 경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야 같이 좀 가서 좀 확인 좀 해주자. 그러니까 이놈들이 동행해서 방송조수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은 방송조수지에서 건성으로 했겠지. 걔들이 얘기하는 거죠. 진지하게 듣는 척하면서 아 그래? 요 부근까지 왔었어? 아 그랬구나. 아이고 또 기억나는 거 없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아 진짜 짜증나네.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방송조수지는 사실 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을 믿어주는 척하면서 걔들이 안내하는 방송조수지 가서 계속 그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연락되게 하고 있어야 돼요. 도주하기라도 하면은 정말 더 애먹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안심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구정 낚시터에서 2시간 머문 시간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했는데요. 거기가 범행 장소일 거예요. 네. 이때 또 보다 보니까 그 아까 김 씨가요. 그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 장소야. 기지국이. 네. 그 기지국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기에요. 그 낚시 왔다고 나 좀 남자 3명하고 낚시 왔다고 자기 그 지인한테 통화했잖아. 네. 그 차량 머문 시간 그게 반구정 낚시터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방구정 낚시터는 확실하게 범행과 관련된 장소가 그렇죠. 됩니다. 범행 장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는 여전히 속아주는 척하면서 방송조수지나 돌아다니고 하는 팀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 형사들은 속으로 그 새끼들이 여기 왔고요 뭐 이렇게 할 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이 새끼들 이제 그러면서 다른 형사들은 딴 거 수사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경찰은 몰래 그 새끼들 몰래 4월 10일 날 오후 2시에 경찰 특공대 전담 수사팀 그다음에 방순대까지 한 150명이 가가지고 탐지견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수색을 해요. 네. 방구정 낚시터 있는 데서. 근데 아주 좋은 거기서 무의미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방송 낚시터를 얘기한 거고 방구정 낚시터를 얘기를 안 한 거였을 그렇죠. 텐데요. 혈흔하고요. 그 모발이 묻어있는 면장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점. 네. 면장갑 2점을 발견해요. 그러면은 아까 차량에서 발견됐던 혈흔도 있고요. 이것도 대조해봐야죠. 네, 피해자 가족에게서 뽑은 또 혈액도 있고요. 또 이 그 면장갑에서 발견된 혈흔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대조를 해보는 작업이 또 필요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 이거 국과수에 의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이제 또 계속 수사는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놓고 자 얘들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갔던 게 목포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이 새끼들 목포 갔는지 보니까 GPS에 목포 간 게 나와요. GPS 보니까 그러면 이 이제 형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놈들이 목포를 갔다면 이거 시체 유기하러 갔다. 시신 유기하러 간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나왔던 데 있잖아요. 광주시 본양동 그 근처에는 영산강 거기 하류래요. 그 바다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영산강 하류래요. 그리고 이제 영암 나불도도 그 인근에 있대요. 거기도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 찾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수사하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진짜 막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뭐 하나하나 다 해결 잘 된 것 보이지만 애로사항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료를 채취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서 미세혈흔 찾았죠. 네. 그다음에 반구정 저수지에서 면장갑 2점 혈흔 묻은 거 찾았죠. 그러면 그거를 대조할 거는 가족들 혈액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들한테 시료를 제취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조해야 되잖아.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나 이게. 왜냐하면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 지금 이렇게 그 시료 채취하는 게 사람 찾아달라 했더니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시체 그 혈흔이라고 생각하고 대조하려고 우리한테 지금 시료 채취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죽었다고 왜 단정하고 수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해줘요. 사실 애먹었답니다 이거. 단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작업이거든요.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행여라도 그럴 수 있어도 그렇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거든요. 가족도 알아요. 이미 형사들이 가서 우리가 그 낚시터에서 이 면장갑 피 묻은 면장갑 2개 채취했고요. 그놈들이 타던 차에서 혈흔을 찾았는데요. 이거하고 그 선생님들 그 혈액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벌써. 가족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요.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도 막 화내요. 죽었다는 말이냐고 말이야. 그러면 막 당신 말이야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하는 거냐고 막 그분들 그 화낼 때는 참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들으신 분들이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래라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참아야 돼. 피해자 가족, 유가족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이 뭔가 분노라든지 화남,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을 뭔가 해소라고 하긴 그렇지만 표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경찰한테 네.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 수사하냐고 뭐 단정하냐고 막 이러면서 화내는 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경찰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맞아요. 예, 알았습니다. 아이, 그렇지만 그리고 다 또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 수사를 그따구로 하느니 뭐 그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지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래도 예, 쫙 듣고 또 그래도 또 설명해요. 그래도 만에 하나 그 모르기 때문에 한번 대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기억도 제가 이런 사건 몇 건 하면서도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설득하는데. 결국 이 사건도 설득의 설득 아마 제가 푸념 다 들어주고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성공해서 시료 채취를 승낙받고 그래서 이제 그 김 씨 가족 필요한 분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허 씨 가족 필요한 분은 부산 사하구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채취해놨다가 이거는 보관되는 게 아니냐. 내 DNA 기록이 보관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남지 않습니다. 이거 대조군으로만 사용되고 폐기되고 보관되지 않으니까요. 기록도 안 돼. 아예.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악구 거주하시는 분, 사하구 거주하시는 가족 그 혈액을 도출을 했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공주 수사로 한 거죠. 네. 뭐 직접 광주서 안 가고 그쪽 경찰서, 이쪽 경찰서 해서 그래서 4월 10일 날 밤 10시에 고속버스 퀵서비스로 왔어요. 네. 혈액 그 시료가 4월 10일 날 밤 10시에 그리고 4월 11일 날 01시 30분에 타액을 확보해서 이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붙여준 걸 받아서 국과수 그 광주 쪽은 서부 본원이 있어요. 서부. 네. 서부 본원 알고 있죠? 네. 서부 본원 여기 화곡동이 아니고요. 광주에는 서부 본원에 국과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 긴급 감정 의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천안 그 부산에서 가족들 혈액 시료 채취해서 고속버스 통해서 퀵서비스로 오니까 경찰관들이 그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가 터미널에서 받아가지고 그 길로 서부 본원으로 가서 아마 당직자한테 미리 얘기해놨겠지. 가서 밤에 1시 넘어서 1시 30분 넘어가지고 긴급 감정 의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전화 안 해놓으면 거기 문 닫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 이제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는 금방 안 나오잖아요. 나올 때까지 이제 좀 더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이걸 정확한 시간을 좀 알려드리는 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긴급 감정을 해도 사건마다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한 이틀 정도는 걸린다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하 이틀은 걸리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감정 의뢰를 하고 있어도 김용만이나 이 세놈을 경찰이 계속 물어보면서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 속아주는 척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김용만한테 4월 11일 날은 불러내요. 목포 좀 가보자. 너 마지막으로 목포 갔을 때문에 목포 좀 가보자. 이러면 또 잘 협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긴급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 벌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신병 확보를 위해서 목포 좀 가보자. 하루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형사님도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 하는데 그냥 그 속아주는 척하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 연기를 잘해야 돼요. 얼빵한 척하고 걔들한테 막 속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교수님 연기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기를 해. 연기는 그 김영희 프로파일러 가지. 그래서 어떤 김용만이는 그래요 목포 갑시다. 이 새끼가 이제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면 계속 속아주잖아. 그렇죠. 방송 조수지만 계속 지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막 뒤적거리다가 아이씨 이러고 오고. 그러니까 요거 렌터카는 사장이 입고하래서 입고했는데 경찰이 사실은 시켜갖고 그거 한 건데도 그거 모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들은 입장에서는 렌터카도 입고 다 해버렸고 세차도 3번씩 해서 보냈는데 경찰 새끼들은 눈치 요매금도 못 챙겨갖고
그러니까 목포 가자고 그러니까 갑시다. 목포 가자고 했을 때 경찰이 가자고 그랬을 때 갑시다 한다는 얘기. 목포 간 거야 확실히. 네. 그건 확실히 간 거야. 자신 있으니까 경찰이 가자고 그러면 가지. 목포 갔어요. 숙박업소에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밤 늦어서. 네. 가가지고 숙박업소 사장 그 김용만이 있는 데서 물어봐. 이분들 여기 지금 이분 여기 오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는데도 이분 오셨다고 딱 그러는 거야. 바로 기억을 하는 거. 바로 기억을 해. 그 사장 숙박업소 사장이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럴까?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알리바이를 만들 만한 일들을 그 김용만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불 사장이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네. 아니 전화를 해가지고 이불 한 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어디 낚시를 다녀와가지고 막 흙이 묻었으니까 이불 한 채만 더 주십시오 하니까 사실 그 숙박업소 사장 입장에서 기억이 나죠. 아마 숙박업소에 전화한 게 아니라요. 일단 숙박업소로 이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장한테 기억이 남게 하려고. 우리가 낚시 왔는데 이제 신발 뭐 이런데 옷에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불 한 채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한 거야 사장한테. 네. 그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쉽게 그쵸.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사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분들 와서 이불 한 채 더 달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딱 기억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 순간 아주 잘 만들고 있네 알리바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저는 교수님 아니 딱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게 목포에 남자 셋이 갔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이불 하나 더 달라 그랬어요. 남자 셋이 들어오는 것도 기억이 되는데 그럼요. 거기다 이불까지 달라 그랬으면 100% 알리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낚시 댕겨왔다고 그러면서 흙 묻었다고. 낚시하지도 않은 새끼들이 왜 흙이 묻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숙박업 사장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용만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확실하죠. 그럼 경찰이 그렇군요. 이분들 왔다 가셨군요. 맞네. 이분들 여기 왔네. 이렇게 김용만이가 흐뭇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서는 경찰 수사가 계속 지금 긴급 감정을 해놓고 막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지들을 붙들고 계속 그 강제로 연행을 못하니까 수시로 만나고 동선 돌아다니면서 걔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결과 나왔다고 통보하면 그냥 현장에서 대가리 쳐박고 수갑 채우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경찰이 지들한테 속아주면서 따라다니는데 흐뭇한 거지. 사장님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 사장이 이분들 왔다고 그래서 더 좋았다는 거야. 김용만이가 흐뭇하고 자신만만해 하니까 그럼 도망을 안 가잖아. 그쵸. 그래서 좋았다는 거야. 얘네들 헛다리 잡고 계속 수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이 수사 또 질문도 해. 네. 왜냐하면 너가 갖고 있는 단서가 우리가 유일한 거야라는 좀 걸 계속 도와줘. 이런 식이죠. 확신을 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김씨 갈 만한 곳 없을까? 너는 친하다면서 물어보는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딱 그때 김용만이 안면도요. 저기 예전에 누나라 그래 이제 김씨 누나. 네. 김씨랑 누나랑 같이 지인이랑 캠핑 사업 하는데 갔었다. 지인 캠핑 사업 하는데 거기가 바로 안면도였고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고 분명 거기 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안면도로 수사진의 관심을 바꿉니다. 이제 돌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도와줘. 김용만 씨. 그럼 도대체 이 김 씨하고 이거 허씨 어디를 갔을까? 이거 죽겠네. 이게 답답하네. 이거 좀 도와줘. 어디 갈 만한 데 없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안면도 있어. 안면도. 그 김 씨 누나가요. 옛날에 자기 지인이 그 안면도에서 캠핑 사업 하는데요. 거기 나랑 누나랑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누나가 나도 캠핑 사업하고 싶다. 뭐 이랬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면 분명히 누나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또 안면도 가야죠. 네. 그 감정의뢰가 늦게 나오면 안면도도 갈 판이야 이제. 왜 신병 확보해야 되니까 계속 같이 있어줘야지 그 잡잖아요. 그런데 이미 경찰은 GPS 분석이 끝나서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속아주는 거죠. 시간 벌기 위해서. 그러자. 그러면서 수사팀들이 또 연기를 하십니다. 연기 또 했어요? 네, 그러자. 야, 가서 누나도 찾고 기분 좋게 찾고 나서 회랑 소주 한잔 착 하고 돌아오자. 안면도니까 네. 소주에 회 한잔 하고 돌아오자. 안심시킨 거죠. 네. 속아주는 거지. 김용만이는 이거 경찰이 속고 있다는 생각 추구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야 내일은 그 저 공범이죠. 루시 박씨. 류씨 박씨도 같이 저 안면도 가자. 셋이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범인들 결과 딱 나오면 세 놈 한꺼번에 그냥 차 안에서 체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일 이제 이거 저 같이 가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밤 8시에 이제 목포 갔다 와서 귀가를 시켜요. 네. 근데 그날 9시에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 결과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구정 낚시터에서 발견됐던 장갑 혈흔, 예. 그리고 차량 혈흔, 그리고 실종자 가족 DNA 채취가 다 일치합니다. 아, 그렇다면 게임 끝난 거죠. 피해자분들이 네, 살해당해서 아마 그 차량이 유기된 채로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긴데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시신 확보해야죠. 네. 죽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성에 119에다가 지원 요청하고 장갑 발견된 그 반구정 낚시터. 네. 요놈들하고는 안면도 가기 위해서 세 명이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당일날 그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으니까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급히. 시신까지 찾고 난 상태에서 그 새끼들 검거하면 되잖아.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안면도 가기로. 네, 왜냐하면 시신이 나와야 정확하긴 완전히 완벽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구정 낚시다 2차 수색을 했는데 시신은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아침 밤에는 못 하니까 날이 밝자마자 아마 그 수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0일 날 9시에 그 방구정 낚시터에서 그 정밀 수색을 하고 또 광산구 본량동 아까 있었던 네. 그때 수색을 하는데 이때 교수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시신만 찾으면 되는데 자 반구정 낚시터 거기 그 장갑 발견돼서는 시신 못 찾았어요. 네. 그럼 이제 한 세 군데 GPS 없던 데 나왔잖아요. 그 본양동, 본양동. 광주시 그 본양동 일대 거기도 가서 이제 뒤졌잖아요. 그거 뒤지고 있는데 거기 수색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그 지방 뉴스예요. TV 뉴스. 충분히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 반구정 낚시터 밤에 가가지고 그 119 동원해가지고 그 수색한 거를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버렸어요. 아니 이들은 방송 저수지 낚시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구정 낚시터를 지금 수색하는 수색하고 장면을 있는 TV에 나오고 내보내버린 있죠.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제 그 약속해가지고 그 다음 날 만나서 이제 그 안면도 세 명 일망타진을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반구정 낚시터 경찰이 밤에 몰래 수색하는 거를 그 지역 방송 그 TV 뉴스에서 찍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언론이 또 연맥인 거예요. 그 보기라도 했으면 이거를 김용만 일당이 보면 다 세 명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경찰이 야 이거 방송 저수지로 속아주고 목포도 가고 안면도 수사 약속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위장하고 쇼까지 하고 연기했는데 방송에 나와버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그 다음 날 낮에 12시경에 이제 만나기로 했나 봐요. 네. 12시 반 정도에. 네. 그래서 허겁지겁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포기했을 때요 수사진은. 안 나오겠다. TV 뉴스 보고 이 새끼들 뛰었다 이제. 이제 게임 끝났다. 그래도 모르니까 가보자고 갔더니 김용만이는 빠지고 두 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놈 못 봤구나. 못 본 거예요. 두 명은 그 TV를 못 본 거예요. 김용만이만 안 나오고 그 류하고 박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뉴스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 이 두 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김용만은 낌새를 눈치채고 도주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거 그 전에 이게 특종보도입니까? 수사 방해죄지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건 처벌해야 돼요. 우리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호성, 예. 해태 야구 선수 이호성이 그때도 S모 방송국, 네. S모 방송국 그 경찰이 정말 좀 함구해달라. 그 이호성이 신병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 다 줄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모 방송국이 다른 방송에서는 엠바고 다 지켜줬는데 S모 방송국 요즘도 잘 나가죠. S모 방송국에서 단독 보도라고 그 윤리 어떻게 보면 방송 윤리 위반한 게 나쁜 놈들이죠. 그 특종 보도라고 이호성이를 띄우는 바람에 이호성이가 내였냐고 같이 있다가 TV 보고
얼굴 누래져 가지고 내연녀 데리고 집에 집 보내고 지난 한강다리에서 다이빙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영구 미제 사건 된 거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 특정도 못했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한 거예요. 어? 그 왜 그러면 범인이 어쨌든 죽은 걸로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사의 마지막은 실체적 진실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범인의 어떤 증언을 다 듣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처벌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 수사의 그럼요. 완성이죠. 이런데 세상에 그 밤에 몰래 가서 4월 11일 날 밤 9시에 119까지 지원 요청해가지고 그 방구정 낚시터에서 수색하고 시신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 지방 그 기자들이 TV 기자들이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색하는 장면을 TV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만이 김용만이는 자꾸 코미디언 김용만 씨가 생각이 저 개그맨 김용만 씨가 생각이 나. 네. 김용만이는 안 나오고 그 류하고 박은 TV를 안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으른 새끼들이 안 본 거죠. 근데 아마 연락도 못 해줬나 봐 이게. 김용만이도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봤으면 그 새끼가 연락해 줬을 것 같아. 그 공범들한테. 아니면 저 혼자만 도망갔을까 급하게? 저는 사실은 나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좀 늦게 나갔거나 어떤 낌새를 거기서 또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김용만이만 안 나오고 2명은 나와서 긴급 체포가 됐고요. 네. 그때도 그 류하고 박 얘네들은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찰이 헛다리만 짚고 다녔잖아. 그건 일부러 연기한 거지 헛다리 짚은 거 아닌데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셋이서 모여서 얘기 얼마나 했겠어. 저 병신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호구 취급했을 거예요 경찰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니까 뭔 증거 있어요. 웃기네 이 형사 아저씨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 두 놈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압송 딱 했더니 경찰서로 압송하기 전에 그 류는 경찰서로 아예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놈은 경찰이 데리고 가고 어디로 데려갔냐? 반구정 낚시터로 데려가는 거야. 만만한 놈은 조금 대가 좀 세 보이는 류 같은 놈은 경찰서로 집어넣은 거야. 그냥 경찰서로 가서 하고 이제 이 박을 딱 차에 태워가지고 너는 잠깐 빠져. 너는 경찰서로 들어가고 긴급 체포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 석공리 낚시터로 쫙 직진한다 그랬잖아. 우회전하면 방송조수지 좌회전하면 방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갈림길에 딱 섰을 때 계속 차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송조수지 가봤자 하는데 경찰이 진입로에서 좌회전 쫙 해버리는 거야. 그냥 거침없이. 방송조수지로 안 가고 방구정으로 쫙 들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누래졌다는 거야 이놈이. 얼굴이 노래지면서 달달달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아차 싶었던 안색이 거죠. 바뀌고 이거 반구정 낚시터가 뽀록 났구나. 범행 현장이. 그러면 이때 흔들리잖아. 1차 흔들릴 때. 이제 흔들리지. 이때 잘 포착해서 딱 왜냐하면 이때 타이밍. 네, 왜냐하면 경찰이 얼마만큼의 나한테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이들이 혼란스럽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를 잘 포착해서 우리 진짜 많이 가지고 있거든. 이런 포스를 풍기면 그때부터 술술술 불게 되는데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거든. 방송조수지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쫙 달려갈 때까지도 그래 방송조수지 가서 백날 찾아봐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희낙낙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딱 갈림길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좌회전해서 쫙 방구정 쪽으로 가버리면 누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우와 이거 다 뽀록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순간에 딱 죽음 들어간 거죠. 야 이 새끼야 GPS 분석 끝났어 인마. GPS요. 야 인마 그 렌트카 자식아 우리가 그 입수하려고 반납시킨 거야 자식아. 이 정도 되면 게임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목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고 네 빨리 자백 끝내야. 그럼 그래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했겠지. 너 그 죄라도 덜어. 딱 얘기를 했더니 실토를 합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이 새끼. 바로. 얼마 안 걸렸어요. 네. 바로 그 박하고 김용만이 도와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해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영산강에다가 유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유기한 곳은 영산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본양동 그쪽 영산강 쪽으로 찾았어도 강에 유기했으니까 그 수색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얘 자백에 의해서 가방에 담아서 강에다 유기했다면 가방 속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돌멩이도 준비했겠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해서 수색 들어갑니다. 수색 들어갑니다. 경찰 특공대 뭐 가수요원, 민간 잠수사 대부분이 민간 잠수사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그럼요. 다 봉사활동이에요. 자원봉사라고 하시죠. 다 목숨 걸고 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다가 그게 사실 죽으신 험한 분- 일이잖아요. 트라우마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익사한 사람들 보기 굉장히 맞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또 물 밖으로 꺼내놓으면 그 냄새 상상 초월이고요. 하여튼 경찰 특공대 과학수사요원 민간잠수사 수색팀 구성해가지고 이 박 씨가 지목한 영암군 무영대교래요. 네. 무영대교. 그 부근 영산강을 수색을 했는데 거기가 깊네요. 수심이 13m고요. 예. 또 뻘이 있잖아요. 그렇죠. 뻘층. 네, 그 그게 뻘, 3m. 와, 얼마나 누적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안 보이죠? 뻘이 많으면 교수님 이게 거기 안에 뻘 속으로 팍 들어가고 박혀버리면 그러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가시거리도 없고 뻘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물이 막지 않다는 소리예요. 네. 진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시면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손으로 더듬는 거. 아이고. 손으로 더듬는 수색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잠수사들 이때 동원되신 민간 잠수사분들 굉장히 고생하신 거예요. 경찰 특공대하고 아마 경찰 특공대나 과수요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치지만 봉사활동으로 도와주시는 민간 잠수사분들은 정말 뻘에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는 가시거리도 없는 그런 데서 진짜 봉사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새끼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긴급 체포하고 나면 시간이 있어요. 근데 12시 30분 이내 했는데 해지는 오후 6시까지도 소득이 없었어요. 긴급 체포 해놨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답답했죠. 그때 저는 이거 이제 획기적인 일이 나와요. 네,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3D 어망 탐지선이 있대요. 예.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시신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심 13m, 그 다음에 뻘 깊이가 3m, 가시거리 안 나와. 이런데 이거 시신 찾으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3D 어망 탐지선을 활용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들어가면 기계겠죠? 기계가 들어가갖고 이제 화면으로 그 주파수 같은 걸 쏴가지고 그 탐지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쉽진 않대요. 강 밑에 쓰레기, 돌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화면상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어망 탐지선 활용한 거는 어찌됐건 잘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산강 그 무영대교 높이 그 높이에서 희생자의 몸무게, 그다음에 희생자 몸무게고 가방 무게, 거기다가 그 가방과 희생자가 가라앉을 수 있으려면 돌이 몇 킬로 정도를 시뮬레이션하죠. 네. 그래갖고 똑같은 종류의 가방, 그놈들이 진술하는 가방을 사고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몸무게만치 물건을 넣고 네. 거기에 프로스에서 가라앉을 만큼의 돌을 넣어가지고 무영대교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떨어뜨렸을 때 그게 물로 떨어져가지고 가라앉으면서 뻘에 어느 정도 깊이로 박히는지, 뻘에 어느 정도 박히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서 그 무게로 떨어뜨렸더니 3분의 1, 뻘의 3분의 1, 그러면 3m니까 1m는 박힌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근처, 실제로 박혔던 그 근처에서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뭐 해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살 같은 걸로 고려해서 그 킬로미터 정도를 아마 수색을 더 집중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D 어망 탐지선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영대교 꼭대기에서 똑같은 무게로 떨어뜨렸을 때 그 가방 물체 외형이 뻘 속에 3분의 1 정도 1m 정도 박힌다는 거를 확인했잖아요. 그게 화면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쓰레기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거 박힌 거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차별화되다 보니까 골라낼 수 있는 게 3D에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똑같은 가방이 박혔을 때
3D에는 그 돌이라든지 쓰레기 모양하고는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모습 뭐 타원형으로 생겼다면 타원형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무지하게 고생한 거예요. 진짜 축소가 확 될 수 있어요. 아유, 확 되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 수색을 한 거죠. 유속이 엄청 세서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했대요. 계속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더듬고. 자, 3D 이제 화면에 그 시뮬레이션 했던 화면 모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떤 형태를 띄었잖아. 그 가방이. 그 모습만 나타나면 거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그재기해서 이거 시작한 지 6시간 30분 만에. 엄청 오래 걸리셨네. 아우, 힘들었겠다. 죽을 맛이었겠죠.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허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20분에. 네. 그리고 나서요. 그 이제 비슷한 무게. 그렇죠. 그 근처에서 똑같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치를 지점. 네, 위치를 기준으로 수색을 하다 보니까 또 김 씨의 시신도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16시 20분에 허씨 발견되고 네. 허씨 발견되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서 40분 뒤에 17시에 김 씨 시신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마 발견을 했을 때 이건 난리 났을 거예요. 수사님 입장에서는 눈앞도 캄캄하고 사건 해결했다는 후련함, 그리고 결국 또 시신이 돼버렸다는 슬픔, 복잡하죠, 사실. 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벌써 지금 10며칠이다 보니까 사망하신 지 10며칠이 지났고 더욱이 익사기 때문에 시신이 되게 온전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 상태를 살펴보니까 옷은 입고 있었고요. 네, 목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그 상처 이런 거 사망원이. 따져봐야 돼요. 네. 사인을 따져보니까 목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은 끈자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냥 끈자국. 그러니까 교살이죠. 끈으로 쫄른 거니까. 그다음에 무릎 같은 데는 작은 찰과상인 이건 그건 잡아 끓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수리하고 후두부에 둔기근이 있어요. 이건 아마 제압하는. 네, 습격해서 쓰러뜨리고 그다음에 끈으로 교살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류 씨와 박 씨한테 이제 일단 잡힌 놈 둘. 네. 긴급 체포했으니까 빨리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된 상황이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범죄 사실에 예.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방구정 낚시터가 맞다. 거기서 3월 30일 10시경에 미리 준비했던 삽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제압을 했었고 그렇지. 또 나일론 줄로 교사를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 김용만이가 비톡족 때문에 고민하다가 일이 잘 되면 그 김 씨한테 갚을 돈을 7천만 원 내가 니들한테 차라리 휴대폰 가게 차려줄게. 이래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잡힌 놈 두 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사를 보면 이게 거의 메인 얘기로 돼 있어요. 휴대폰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맞아요. 2명의 여성 살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김용만이 추적해야죠. 네, 이거는 잡을 때까지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둘만 잡았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김용만을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일단 예, 긴급 실시간 위치 추적. 근데 이 새끼 전원 끄지요. 이놈이 휴대폰 켜놓겠습니까? 참. 요게 마지막 기지국은요.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휴대폰이 오프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CCTV도 확인하고 그 지인들 탐문도 하고 잠복근무도 했지만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2명을 잡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 끌 거 없잖아요. 네. 바로 공개 수배 결정. 공개 수배 아마 여러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공개 수배를 결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배 전단 같은 경우는 돌리는데 12,000부. 12,000부. 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까 이제 저희가 그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도 했지만 그럼 통화를 누구를 해서 누구의 협조를 그렇지. 누구랑 이놈이 휴대폰 꺼지기 전에 통화했었는지. 누구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나라는 것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 보니까 지인하고 통화를 한 것 중에
그 공중전화로 통화. 그러니까 그놈이 걸은 거죠 공중전화로. 네. 지인 왜냐면 통화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뭐 통화 내역이 나올 테니까. 네, 전화 자주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랑 친했던 사람들도 이제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공중전화로 통화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놈이 공중전화로 전화했구나 자기 지인한테. 네, 딱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협조 요청했죠. 그 지인이 협조 많이 했더라고요. 김용만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놈이 어디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얘기를 쫙 해줬는데 아마 범행을 하고 도망댕기고 휴대폰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까지 이용해서 전화를 할 정도의 지인이면 그 지인은 김용만에 대해서 아주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설득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새끼 특성을 아는 거죠. 취미가 뭐냐, 어디 숨어 있겠냐, 요 새끼 평상시 생활 습관이 어떠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물어보니까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얘가 와.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 당구장에 그렇게 자주 출입을 한대요. 이 새끼가 이 당구장 가는 거는 거의 그 중독 현상 정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갈 리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광주 당구장 첨단지구 일대에 당구장 자주 간다 이런 얘기는 했기 때문에 광주 전역에 있는 공가 숙박업소 뭐 문 닫은 당구장 수색을 열심히 하지만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요. 네. 사실 경찰이 수색을 할 때 뭐 숙박업소라든지 뭐 찜질방이나 그걸 중심으로 PC방 하게 되지만 또 이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그러면- 한 군데 수색할 수 있는 장소들이 또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 닫은 당구장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용만이 카드 사용 내역도 분석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새끼 도주의원은 사용 안 했어요. 그렇지만 경찰은 이거 그 포기 안 합니다. 당장은 들고 있는 현금 쓰지만 언젠가 돈 떨어지면 카드 쓰거든요. 또 현금 그거 뭐죠? ATM기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카드 사용 내역은 분석을 경찰이 지속적으로 하고요. 당구장에 집착한다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폐업한 당구장 같은 데에 숨어 있을 가능성 두고 수색을 해요. 일단은 좋은 장부를 얻은 거예요. 당구장이라는 장소 자체를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거기서 편안함을 그렇죠. 느끼거나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광주권에 있는 5개 경찰서의 형사 15명이 또 그 기동대 형사 한 30명 뭐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광산구 일대 뭐 이런 데 쫙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야, 이건 진짜 2014년 4월 16일이에요. 네. 사건 발생 보름이 넘었네요. 네. 오후 6시 20분에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폐업 중인 당구장에서 김용만이 검거합니다. 폐업한 당구장이에요. 저는 사실 폐업한 당구장에서 검거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놈은 당구장에 집착한대. 집착. 이게 특성인 거예요. 네. 지인이 제대로 제보를 해준 거고요. 아마 지인이 제보할 때 모르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용만이 폐업한 당구장 같은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힌트 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저게 직접적으로 당구가 그냥 좋다라고가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용만이 그런데 머물렀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있었죠. 네, 쫓기다가- 예전에도 쫓기면서 그런데 피해 있었던 숨어 있었던 거를 지인은 아는 거예요. 전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이 경찰한테 힌트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직접 얘기해 줬는데 우리 형사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수사 잘한 것처럼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이건 지인이 확실히 그건 어쨌든 그러면- 둘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이런 정보를 빼낸다라는 것도 진짜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이 새끼 검거할 때 체념한 듯이 반항도 안 했다고 그러고요. 네. 당일날 4월 16일 날 밤 9시 10분경에 광주 동부서 들어와가지고 피의자 신문 받으면서 범행 다 인정해서 이미 공범 둘이 다 사실대로 진술했고 시신까지 다 찾았는데 뭐. 근데 진짜 이 진술 김용만의 진술이 또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또 허 씨와 김 씨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범행 그렇죠. 동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범행 동기가 이제 사실은 김용만한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뭐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거. 2012년에 처음 알게 됐고 2년 전에 알게 됐고 그다음에 대출 중개업 하면서 친해졌고 그리고 또 허 씨랑 김 씨가 같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허 씨도 친해졌고 7천만 원에 서로 이제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도 그렇죠. 알게 됩니다. 그 대포차 판매업 하자고 중국에 대포폰 대포차 판매한다고 중국에 투자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7천만 원 삥 친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들은 중국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 따지러 왔다가 사망한 거죠.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부 중개하면서 김 씨한테 김용만이가 대부 중개를 해주는 바람에 친해졌고요. 친해지니까 김 씨하고 친한 허 씨도 또 자동으로 친해졌고, 그래가지고 대포차 판매하자고 그래서 또 허 씨, 김 씨가 광주로 내려왔었대요. 네. 거기 살면서 광주 풍암동에서 동업도 했대요. 김용만이하고. 그래서 그때 아마 주소지 이전이 그쪽 그래서 수기동으로 그때 주소지를 김 씨가 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동업했지만 이익 안 났고요. 대포차 5대 4,200만 원 주고 샀는데 시세가 뚝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손해 봐가지고 그냥 그만뒀대요. 그 대포차. 그만뒀는데 이놈은 무지개 와이프하고 애들은 셋이나 된대요. 김용만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자꾸 누구한테 빌렸냐면 허 씨한테 빌렸어요. 허 씨한테 200 빌리고 300 빌리고 해서 빌린 게 7천만 원인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빌려진 돈이.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이제 오니까 이게 이제 유인했죠. 네. 계속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광주 내려와서 돈 문제 얘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스트레스 풀자 내가 돈 정리해줄게 이래갖고 오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통화한 게 3월 2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월 24일 날 바로 이렇게 통화 끝나자마자. 네. 그래서 그 낮 2시였는데요. 3월 29일 날 광주 왔죠. 네. 그럼 5일 전이네요. 네. 그 5일 전에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 도구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오후 2시에. 네. 그 광주 수원동 한 철물점에서요. 네, 삽 2자루를 구입하고요. 또 그 트렁크에 넣어놓고요. 네, 그걸 트렁크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27일 날 이제 이 사람들이 오기 이틀 전 밤 10시에는 그 김용만이한테 그 이제 밤 10시에 이제 전화가 오네. 허 씨가 김용만이한테 네. 광주 터미널로 마중 나오라고 이제 그거 이제 그러고 이틀 있다가 오는 거죠. 네. 이틀 그리고 있다가 이제 왔어요. 네. 그럴 때 김용만이는 이제 그 동생들이라는 유 씨, 박 씨 불러내서 방송 조수지로 사전 답사도 갔다 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범행 도구부터 사전 답사까지 저수지까지?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고 합니다. 낚시할 겸 사전 답사 가자 해가지고 얘들 설득해서 방송 조수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곧 내려오기로 했는데 네. 사전에 가서 한 10분 둘러보고 또 근처에 반구정 낚시터 10분 거리니까 네. 거기 가서도 반구정 낚시터도 살펴보고 광주로 귀가했고 음. 그리고 이틀 있다 29일 날 공안시에 이제 광주 병원 앞에서 땡땡 병원 앞에 벤치에서 이제 그 왜 내가 사전 낚시터를 갔냐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네. 네, 내가 이렇게 두 별한테 빚을 졌는데 7천만 원? 네, 이 7천만 원 주지 말고 주지 말고 내가 니네들 이 7천만으로 내가 이 살해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이 7천만으로 너희들 핸드폰 가게를 열어줄게. 매장을 열어줄 테니까 니네들 힘들잖아. 그러니까 협조해라고 했답니다. 새벽 1시에 네. 처음에 이 둘은 거부를 했대요. 안 하겠다. 근데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너네 살림도 힘들잖아. 그냥 아무도 모른다. 니네 가서 낚시터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3월 29일 날 공안시니까 밤이잖아요. 네. 그날 그 승낙을 받고 29일 날 밤에 도착한 사람들을 이제 낚시터 끌고 가서 죽인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자신이 혼자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둘이기도 하고 자신도 없다 보니까 그렇지. 허 씨가 오면 김 씨는 반드시 따라오니까. 네. 둘은 한 몸처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후배들을 이제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가방 구입하네요. 네. 3월 30일 날 11시에 광주 양동시장에서 큰 가방 2개 구입하고 네, 이제 그
디데이가 이제 왔잖아요. 3월 30일 날. 그래서 22시에 이제 실제 살해를 하는데 그 전 오전에 가방 준비하고. 네, 2개. 근데 2개 준비해 이제 둘이 올 거니까 보나마나. 그리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청테이프 아까 12시 반에 이제 11시에 양동시장에서 가방 2개 구입하고 네. 12시 반에 광천동 터미널 뒤쪽 문구점에 가서 청테이프 구입하고 따로 수안동 박씨 이제 그 공범 집에 가서 합류해 가지고 그때 이미 너 노끈 구입해서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박 씨가 노끈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이제 차 끌고 차는 그 김용만이만 갖고 있나 봐요. 지는 가방하고 청테이프 구입한 다음에 노끈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박 씨 공범 박가 집으로 박 씨라고 하면 그 새끼 박가 집으로 가서 이제 그 합류해 가지고 오면서 목공용 장갑 한 묶음 또 구입했어요. 그게 이제 피 묻은 장갑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유원지 가서요. 진짜 유원지 가서 이제 돌 있잖아요. 그래 같이 맞아요. 가방 하나 칠래고. 네. 넣을 돌들 돌까지 준비를 해갔다면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간 것 같아요. 사람 머리 크기 돌 서너 개를 트렁크에다가 준비해서 넣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범 류가를 합류시켜서 광주역으로 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피해자 실종자 2사람을 만나기 전에 삽 2개 가방 2개 돌도 가라앉힐 돌도 사람 머리 많은 거 서너 개씩 트렁크 실어놓고 청테이프 노끈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만났어요. 막 그런데 허 씨가 막 만나자마자 돈 내놔. 왜 중국 갔다 왔잖아. 그쵸. 사기친 거 알았잖아. 난리 쳤겠지. 진정시켰대요. 낚시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면서 방송 저수지로 끌고 갔대. 여기 왜 가? 따라가지 말았어야지. 여성분들이 밤에 왜 여성분들이 출발할 때는 그렇게 늦은 밤은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교수님 그때 항상 얘기하시지만 내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약간 안심하게 되는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가는 중에 이제 김 씨가 식사 안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차 세우고 이 석곡리에 한 식당이라고 그래요. 네. 식사하고 밤 10시가 됐고 방송 저수지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낚시자리 보고 온다 그러면서 두 여성은 차에 두고 지들은 밖에 나가서 범행을 다시 결의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진술이 똑같아요. 일치를 해요. 방송 저수지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일치를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겁이 났죠. 동생한테. 2사람은 이제 차에 타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낌새가 이상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허 씨가 동생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요놈들이 다시 돌아와요? 네, 돌아오면서 여기 아닌 것 같아. 좋은 낚시터 다시 가보자. 라고 하면서 다시 갔던 곳이 바로 그 범행 현장 방구정 낚시터. 네. 거기 가서 같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낚시자리를 물색하고 그때 김용만이가 이제 풀이 많아서 자리를 좀 골라야 된다. 야 박가야 너 가서 저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삽 가지고 와. 장갑하고. 그 죽이자는 얘기죠. 네. 그 사인이죠. 지시했고 김용만이가 이제 이 바닥을 고르는 척하다가 돌이 너무 많네. 저 딴 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유인하면서 한 50m 유인 이게 진행하다가 딱 눈치 주고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눈치를 받은 박 씨가 함께 거닐고 있던 김 씨의 머리를 내리치게 됩니다. 삽으로. 네. 삽으로 내리쳐 땅 때리는 거 보고 허 씨는 벌써 아는 거예요. 네. 그거 보자마자 내뛰는 거죠. 이걸 김용만이가 쫓아가요. 네. 그래서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수에 가격해가지고 교살이죠. 네. 똑같이 2명 다 살해하고 노끈으로 또 목 조르고 교살하고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가방에 담고 노끈으로 가방을 꽁꽁 묶어요. 돌도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트렁크에 이제 시신을 넣는 거죠. 저는 방송 저수지에서 어쨌든 다시 한 방구정 낚시터로 가잖아요. 근데 방송 저수지로 생각을 했을 텐데 뭔가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구정 저수지로 이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망설였던 것 같아요 공범들이. 몇 번의 사인을 줬을 거예요 방송 저수지에서도. 근데 공범들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됐다가 결국 방구정 저수지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실행하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끈 꽁꽁 동여매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가방하고 시신을 싣고 그다음에 피해자들 소지품은 또 승용차 뒷좌석에 따로 빼요. 네. 그리고 저수지에서 그런 이놈들 다 손 씻고 그 과정에서 피 묻었던 장갑을 벗고 손 씻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두 켤레가 2점이 발견된 거예요. 아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아마 이 공범이나 김용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놓친 거겠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사람 죽여놓고. 네. 그리고는 이제 이놈들이 목포간 고속도로로 이동을 했고요. 네. 영산대교 위에서 아까 얘기한 무영대교 그게 02시예요. 네. 돌하고 이제 사체가 담겨 있는 가방을 투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간에 이제 올리는 과정에서 피가 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방으로. 그것도 물티슈로 다 닦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갔던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게 자신들이 어떻게 또 보면은 뭔가 흘렸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장소를 얘기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장소들만 얘기하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것이 알리바이 확보입니다. 그리고 목포로 가잖아요. 네, 목포로 가서 그 아까 그 숙박업소에 맞네. 카운터 전화해가지고 입으려고 한 거네. 네. 그래서 그 알리바이 만드는 거네, 꼴에.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광주에 귀가를 해서 자기네들이 범행에 입었던 옷, 옷들을 운동화 이런 네. 거 다 소각하고 피해자 물건들 뒷좌석에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소각하고 일부는 또 묻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치평동에 가서 24시간 세차장에서 4시간 손세차. 네, 그리고 혈흔도 하고 뭐 냄새도 날 수 있으니까 냄새 제거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2주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동부서에서 이제 전화 받은 거죠. 아주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 왔을 때는 놀랬을 거예요. 네. 전화 왔을 때는 놀랬는데 또 경찰이 또 지들이 보니까 어리버리한 것 같으니까 또 맘 났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경찰은 신병확보 수단으로 계속 꼬여가면서 감정을에 나올 때까지 지들 데리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이 사건은 재판 결과는 김용만이는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류가는 30년, 30년. 박가는 15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얘기해줘야죠. 광주 동부서 이 강력 2팀 직원들, 수사관들, 네. 강철구 팀장. 이름도 딱 형사 이름이야. 강철구 팀장. 강철구 팀장의 장명근 형사, 네. 임광수 형사, 근데 왜 듣고 나니까 다 형사 이름 같아. 김영근 형사, 박병환 형사. 근데 많아요. 이런 이름. 네, 아니 왜냐면 진짜 거의 들어봤던 형사들의 느낌의 이름이 있거든요. 장명근, 임광수, 네. 김영근, 박병환, 강철구 팀장. 네. 광주 동부서 강력 2팀 정말 그 머리 써가면서 진짜 대단하신 고생 많이 해가면서 시뮬레이션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서 일망타진할 수 있었는데 2명이나 죽였는데 김영만이 무기징역 유감입니다. 그렇고요. 이거 교훈이 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수사 초반에. 이게 공조. 진짜 이게 사실 세 군데에서 다 빨리빨리 움직여줬기 때문에 진짜 이거 잘했어요. 진짜 사실 되게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4월 10일 날 네. 신고가 됐는데 마무리된 게 4월 17일이에요. 거의 일주일 안에 거의 다 마무리된 참 건데 이걸 다 증거 확보하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진술 확보하고 다 한 데까지 7일이면 엄청 수사 공조가 하여튼 광주, 부산, 천안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 진행됐다는 거. 그다음에 애초에 강력범죄를 의심하고 바로 들어간 거. 정말 잘한 거고요. 전담팀도 구성 빨리 했잖아요. 이쪽 저쪽. 그래서 수사 자체가 빨리 전개될 수 있었고. 네. GPS 과학입니다. 3D 어망 탐지선. 진짜 기가 막히잖아 이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3D의 가방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잡히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그 맞아요. 아이템. 네. 정말 기가 막힌 것 같고요. 그런데 최고로 내가 치는 건 이겁니다. 피의자들의 방심 유도. 이건 최고의 수사 형태입니다.
진짜 아무리 뭐 CCTV가 발달했든 GPS가 발달했든 그걸 활용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건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형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좀 좋은 그 수사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하여튼 피의자들 방심 유도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신병 확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 안 가게 심리적 안정감 주고 그놈들. 그건 정말 잘한 거고. 아쉬운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입니다. 언론. 언론 그들이 저 반구정조수 뒤지는 거를 그걸 언론에 내보낼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을. 방송 윤리도 취재 윤리도 모르는 새끼가 기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 방송국 책임자 새끼 똑같은 놈들이죠, 뭐. 한 가지 고려해 주실 것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범인을 놓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범인이 뭐 극단적 선택뿐만 아니라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인지를 잡거나 결정적 증거 단서를 제공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교수님 말대로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요. 극단적인 이제 그 궁지에 몰린 새끼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나는 막 가는 인생 두려울 게 없다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제3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강력범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의 언론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을 강력범죄 사건을. 그래서 참 뭐 어디까지가 우리가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지켜야 될 그 수사 협조인지에 대해서는 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수사하는 전 과정을 뭐 기록이 있다 보니까 아주 꼼꼼히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뭐 우리가 리드 기법이라든지 신문 기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저한테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이거는 하여튼 그 수사 기록 자체를 아주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아마 이렇게까지 저희가 해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다, 또 어떤 식으로 한편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뭐 사건을 너무 촘촘히 보다 보니까 지루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저희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뤄봤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시간. 아유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